한국인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아마 우리 일본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한국 생활을 시작하고 한국의 실체를 얘기해 주려는 일본 여성이 있어 화제입니다. 그녀가 한국인의 특이한 성격이 일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궁금한데요. 그녀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25살 히로미입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공부했어요. 처음 한국어를 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1학년 때 수강 신청 실수로 한국어 기초반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만난 인호 선배는 제1교포 3세였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 많은 성격과 일본인의 세심함을 동시에 가진 그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자주 한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인호 선배는 자신의 할머니가 해주신 한국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저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신비로운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2학년이 되어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부전공으로 선택했어요. 한국어 공부에 빠져들수록 더 넓은 세상이 보였습니다. K-팝은 물론이고 한국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특히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은 일본의 것과는 달랐어요.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재미가 있었습니다. 대학 3학년 때는 한국문화연구회의 회장을 맡았어요. 20명도 채 되지 않던 동아리가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100명이 넘는 큰 모임으로 성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이면 강의실에서 한국 영화를 상영했고 한 달에 한 번은 K-팝 워크숍 열었어요. 이 워크숍에는 다른 과 학생들까지 찾아와 강의실이 꽉 찼던 기억이 납니다. 인호 선배와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1년 동안의 연애는 더 깊은 한국 문화 이해의 시간이었습니다. 설날에는 선배의 할머니 댁에 초대받아 떡국도 먹고 할머니께 새해 인사도 드렸어요. 비록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때의 경험들은 제 인생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외국인 인턴을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서류 전형과 화상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특히 아버지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한국에서 좋지 않은 경험을 하셨다고 해요. 할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들려주신 그 이야기들이 아버지의 마음속 깊이 남아있었던 거죠. 한국은 위험한 나라야. 반일 감정도 심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차별을 받을지 몰라라며 걱정하셨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한국의 젊은이들이 겪는 취업난과 높은 물가 이야기를 하시며 일본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어로 상을 받은 장문 내용을 보여드리고 한국문화연구회에서의 활동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한국에서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 보이겠습니다. 제 진심이 전해졌는지 부모님은 마지막엔 한국행을 허락해 주셨어요. 출국하는 날 아침,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돌아오렴.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시면서도 웃음으로 배웅해 주셨어요.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지만 한국의 밤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제 선택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출근 날, 저는 엄청난 문화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까지 출근이라고 들었지만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직원들이 자리에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정시 출근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일찍 와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게 된 곳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글로벌 사업부였어요. 주로 일본인 연습생들의 통역을 맡았고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획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업무 메일을 쓰는 것부터가 큰 도전이었어요. 일본식 겸손한 표현을 쓰면 한국 동료들은 제가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고서 작성 방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배경 설명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데 한국에서는 결론을 먼저 쓰고 핵심 포인트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첫 업무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김태현 부장님께서 히로미 씨,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해주세요라고 하셨죠. 회의 문화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 전에 모든 자료를 미리 공유하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누는데 여기서는 즉석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격렬하게 토론했어요.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가 무섭게 느껴졌지만 점차 이것이 창의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은 퇴근 문화였어요. 야근이 잦았고 퇴근 시간에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일어서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어 정시 퇴근을 하려다가 히로미 씨, 오늘 급한 일 있으세요? 라는 말에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회식 문화는 또 다른 도전이었어요. 첫 회식에서 저는 일본식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팀장님께서 히로미 씨도 한잔해요. 라며 소주잔을 건네셨습니다.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마시긴 했는데 그날 밤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다음날 출근했더니 어제 히로미가 노래방에서 트와이스 노래를 불렀다며 다들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식에서 오히려 한국 회사의 장점을 발견했어요.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회식 자리에서는 수평적으로 바뀌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회식 자리에서 나와 실제 기획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한국의 빠른 업무 처리 속도도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의사결정에 몇 주가 걸리는 일도 여기서는 하루 만에 결정났어요. 처음에는 이런 속도가 무모해 보였지만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빠르게 실행하는 문화가 혁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회 시스템의 차이도 컸어요. 일본에서는 은행 업무를 보려면 반드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한국은 모든 것이 모바일로 해결됐습니다. 행정 서류도 일본에서는 직접 관공서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하지만 한국은 전자서명으로 간단히 처리되었어요. 배달 문화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벽 배달이 이곳에서는 당연했어요. 힘들 때마다 저를 도와준 건 박지영 대리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실수로 중요한 보고서의 마감을 놓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는 저에게 대리님은 실수는 누구나 해. 중요한 건 어떻게 바로잡는 것이냐라며 늦은 시간까지 함께 보고서를 수정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거래처와의 미팅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높으신 분께 반말을 써버린 거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대리님이 능숙하게 상황을 수습해 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대리님은 저를 불러 커피를 사주시며 히로미, 넌 한국어를 너무 잘해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해. 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조금씩 한국의 업무 방식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실행력, 효율적인 의사결정, 수평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일본의 꼼꼼함과 한국의 스피드를 모두 배울 수 있어서 오히려 감사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기획한 일본 시장 진출 전략이 임원회의에서 채택되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대리님이 이제 진짜 우리 식구가 됐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건대 입구역 근처예요. 제가 사는 곳은 15평 정도의 작은 원룸이에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전망 좋은 집이지만 혼자 사는 삶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식사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일본에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싸서 다녔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침은 대부분 편의점의 삼각김밥으로 때우고 점심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먹었어요. 저녁은 보통 야근 후에 피곤해서 컵라면으로 해결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운동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일본에서는 매일 아침 조깅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퇴근이 늦어 헬스장도 문을 닫은 후였고 주말에는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잤어요. 점점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늘 먹던 컵라면을 먹은 후였습니다.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소화가 안 된 것인가 싶어 참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화장실도 가보고 따뜻한 물도 마셔봤지만 점점 더 아팠어요. 밤 11시가 넘은 시간, 저는 결국 지영 대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대리님, 너무 아파요. 제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지영 대리님은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20분도 안 되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대리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큰일 날 뻔했네라며 바로 택시를 잡아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맹장염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외국인인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지영 대리님이 보호자가 되어 모든 수속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 동안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영 대리님은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죽을 챙겨주었고 직접 끓이신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팀장님도 일본 도시락을 특별히 주문해서 가져다 주셨어요. 특히 감동이었던 건 주말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팀 동료들이 단체로 병문안을 왔어요. 다들 제가 좋아하는 일본 과자들을 한가득 사왔는데 나중에 들으니 일부러 일본 출장자에게 부탁해서 시노쿠보에 있는 일본 식품점에서 사왔다고 합니다. 다 같이 병실에서 과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그때 처음으로 진정한 직장 가족이라는 걸 느꼈어요. 퇴원 후에도 한동안은 몸조리가 필요했습니다. 지영 대리님은 자신의 집으로 와서 지내라고 했지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 사양했어요. 대신 매일 저녁 도시락을 만들어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건강한 한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후 저는 회사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광진구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서 봉사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단순히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였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김말순 할머니는 제 인생을 바꾸는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복지회관에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일들을 하시고 계셨어요. 처음 뵈었을 때 할머니는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툰 한국어로 열심히 설명하고 진심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일본식 카레를 만들어 할머니께 대접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시다가 한 숟가락 드시고는 맛있구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로 할머니는 저에게 한식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매주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한국의 맛을 알아가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요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6.25 전쟁 때의 이야기, 보릿고개를 넘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고생하신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현대사를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인해 일본은 경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지금의 일본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패망 후 시리에 빠져있던 일본은 그때 군수품 생산, 식량 및 물자 공급에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한국으로 인해 성장한 일본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할머니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은 변해도 사람 사는 정은 변하지 것이다. 처음에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아플 때 동료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 할머니께서 저를 받아주신 너그러운 마음, 그것이 바로 한국을 지금까지 있게 한 한국의 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복지회관에서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김말순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할머니들께 어디 가셨는지 물었더니 언니 산소에 다녀온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언니가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가셨고 해방이 된 이후 돌아와서 힘든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날 김말순 할머니를 복지회관에서 만났을 때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시더니 오늘은 히로미가 우리 언니 얘기가 듣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할머니는 저를 복지회관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데려가셨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가방에서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아주 어렸을 때 언니와 찍은 사진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할머니의 모습이었어요. 히로미야, 할머니가 너랑 친해지면서 많이 고민했단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43년 8월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17살이었던 할머니 언니는 어느 날 일본군이 마을에 들이닥쳐 젊은 여성들과 함께 강제로 끌고 갔다고 하셨어요. 군수공장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짓말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기차를 타고 만주로 끌려간 언니 그곳에서 1년간 위안부로 지내야 했습니다. 돌아온 언니의 삶은 매일이 지옥 같았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눈물이 흘러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한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에게는
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정신적인 고통으로 쇠약해진 몸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히로미야,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너를 탓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오히려 감사하단다. 역사는 기억하되 증오로 남기지 말아야 한단다. 저는 할머니의 말씀에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내가 왜 미안해하니? 잘못한 사람들이 미안해해야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아픈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야.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바로 알고 평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란다. 할머니의 너무나도 평온한 말씀에 마치 할머니께서 모든 과오를 용서하시고 밝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이 있는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거예요. 6개월 안에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를 비롯한 어르신들의 쉼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회사 측에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곳이니만큼 회사에서도 어떻게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사회적 책임 준수 업무를 담당하는 CSR팀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지역단체들과 접촉하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복지회관의 어르신들의 거주 문제와 지역의 공생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단체들과 함께 서명운동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구청과의 면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구청장님을 만나 복지회관의 가치를 설명하셨어요. 재개발이 필요하다면 복지회관은 현재의 모습을 보존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구청의 주도로 재개발 시행사와의 협상도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회사와 구청이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복지회관은 현재의 자리를 지키면서 새롭게 단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어요.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히로미야, 내가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이렇게 나서줘서 고맙구나.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이건 제가 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복지회관이 존속되기를 바라고 이곳의 가치를 알아봐 주신 거예요. 복지회관 보존이 결정된 날, 우리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손수 김치를 담그셨고 저는 일본식 카레를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이제 히로미가 만든 카레가 우리 복지회관의 별미가 됐구나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켜낸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지켜낸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매주 일요일 저녁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생활과 한국의 발전된 모습만 전했어요. 하지만 김말순 할머니를 만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의 이야기를 편지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할머니의 과거를 전했을 때 일주일 동안 부모님께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걱정되는 마음에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받으셨습니다. 엄마도 잘 몰랐어. 그런 끔찍한 일이 정말로 벌어졌다는 것이. 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무거운 한숨만 내쉬셨어요. 다음 편지에서 아버지는 처음으로 과거 얘기를 털어놓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때 어린 나이로 군인으로 징용되어 한국에 왔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하셨대요. 그 말씀을 들으며 자란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 같구나. 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반성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보내준 이야기들, 할머니가 너를 손녀처럼 대해주시는 마음, 우리가 몰랐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며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방문을 준비했어요. 복지회관의 할머니께도 말씀드렸더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어서 오시라고 해라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서 만난 순간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조금은 달라진 제 모습에 놀라시는 눈치였어요. 히로미가 어른이 됐구나.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복지회관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맛있는 한국식 된장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하시고 일본말로 똑같이 인사하시는 할머니를 보며 어머니는 고마워하셨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아버지는 진심으로 경청하시고 어머니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젊은이들에게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부모님께 선물을 건네셨어요. 직접 담그신 김치였습니다. 한국의 맛을 잊지 말라고 주신다는 말씀에 부모님은 고마워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아버지는 할머니께 깊이 절을 하셨고 할머니는 아버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귀국하시는 날 아버지는 공항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히로미야, 이제는 내가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이란다. 한국에서의 2년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업무의 압박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저를 도와준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만난 동료들은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어주었어요. 아플 때 밤늦게 달려와준 지영 대리님, 업무를 하나하나 가르쳐준 팀원들, 실수에도 다독여준 팀장님,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빠른 템포는 저를 성장시켰어요. 일본의 꼼꼼함만을 고집하던 제가 이제는 창의적인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빠른 실행력, 혁신을 추구하는 자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김말순 할머니를 통해 배운 용서와 화해의 가치는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힘,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저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일본인 직원이 아닌 한국과 일본을 잇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 작은 힘을 보태고 싶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리라고. 그리고 언젠가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평화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되리라고 다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